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5조 발표자 남윤아입니다. 먼저 발표의 진행 순서는 부품 설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염도 센서와 로드셀의 실험을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발표에서 소개해드렸던 설문조사 결과와 계획한 제품의 기능입니다. 현재까지는 설계를 더 구체화하고 염도와 로드셀에 대한 모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로드셀은 아두이노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간편히 코딩할 수 있고 소형이면서 최대 5kg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염도 센서는 자석으로 연결하며 부품이 적은 등 취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선택하였습니다. 최종 제품은 매일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는 무게, 크기, 그리고 생활 충격에 대비해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틈새로 새어나가면 안 되고 방수 또한 완벽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벼운 PPE를 그릇으로 선정하고 강도를 위해 PPE 위에 커버 그릇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CAD로 진행한 부품의 모습입니다. 부품의 기능과 오류들을 고려하여 부품의 위치를 정했습니다. 염도 센서 측정선이 그릇에 들어가는 틈이 있는데 그 부분에 측정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접착제로 틈을 메꿨습니다. 다음은 CAD를 이용하여 최종적인 모습을 구상한 것입니다. 최종 설계는 이중 구조를 이용해 로드셀과 염도 센서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하였습니다. 열 응력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여 로드셀과 염도 센서의 허용 온도에 위협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해석 결과 그릇 내부의 열기가 크게 전도되지 않아 다른 부품들에게 영향을 줄 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염도 센서와 코딩의 작동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 소금물을 사용해 모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코딩을 진행했을 때 컴파일은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결과값이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스크래치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고 염도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염도는 밀리지멘 퍼 센티미터 단위로 구하였으며 3번의 실험에서 오차는 각각 25%, 5%, 8%로 실험마다 편차가 있었지만 소금량의 결과로 보면 매우 적은 무게의 차이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드셀에 대한 실험은 로드셀로 측정한 값과 전자저울로 측정한 실제 무게를 비교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측정 시 실제 값이 로드셀의 측정 무게의 1.92배를 곱한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릇과 부착한 형태에서는 그릇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코드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정적으로 측정됨을 확인했습니다. 이 학기에 최종적인 제품을 만들기 전에 현재의 부품들을 이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물 0.5리터에 소금을 2.5g 넣어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로드셀에서는 501g, 염도 센서에서는 7.9mg per cm가 측정되었습니다. 오차가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학기에는 실험을 진행했던 부품들을 하나의 제품으로 합치고 제품과 연동되는 블루투스를 통해 데이터를 추출할 것입니다.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도 제작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제가 하나 하자면, 이게 나트륨 측정식인데, 이게 일반적인 그냥 국 같은 거를 떠놓으면 그런 것도 측정이 될까요?
네,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이 그릇에다가 이제 국이요, 국. 국물 같은 네, 거를 쫙 따라 놓고 이제 측정을 하면은 나트륨이 측정이 잘 될까요? 네, 저희 소금물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정확하게 잘 나왔습니다. 뭔가 건더기가 있다거나 좀 옛날처럼 건더기는 측정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측정 센서에 건더기가 닿지 않게 잘 해두고 나중에 무게로 측정해서 전체 나트륨을 측정하기 때문에 괜찮은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뭔가 샘플만 떼다가 측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아니요, 일, 그냥 음식을 담아도 되는데요. 건더기가 센서에 닿지만 않으면 됩니다. 건더기는 없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예, 없으시면 자, 다음 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조 소리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잠시만요. 네. 동영상 플레이면 동영상 플레이어의 그 소리를 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캡스톤 디자인 최종 발표를 맡게 된 김영신입니다. 이번 캡스톤 디자인에서 저희 12조는 물체 자동 분류, 그 중에서도 쓰레기를 자동으로 분리수거하는 제품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중간 발표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드웨어 파트의 로우팔 파트입니다. 다음에 제품을 선정했고, 이 제품을 운용하기 위한 정기구학, 역기구학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공식을 조사하고 파이썬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선정한 제품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하중을 고려해 제품을 수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계산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대신 상기된 제품의 수정 전 규격을 기반으로 CAD를 통해 링크별 길이를 구하고 DH 파라미터를 도출해서 2학기의 실제 제품 계산 시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숙달 중에 있습니다. 로우팔 설계 파트입니다. 전반적인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리퍼입니다. 어떤 그리퍼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제품의 설계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논의를 거친 결과 물체 형태의 비교적 영향을 덜 받으며 분리수거의 대상이 되는 주된 쓰레기들의 중량이 크지 않은 점에 착안해 진공 이젝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후 실제 제작회사 컨택을 진행해서 저희 조의 사양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현재 사진에서 보이듯 3D 프린터로 로우팔을 실제로 뽑아본 후에 길이 및 운용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이듯이 제품을 로우팔에 부착을 하게 되면 자체 하중과 쓰레기의 하중이 추가적으로 가해질 것이기 때문에 링크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따라 링크 간 연결 힘이 부족할 것을 감안해서 고무줄을 이용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운용을 위해서 진공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설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레일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레일 파트 또한 실제 제품회사와 컨택을 진행해서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께 문제로 파이프를 타 제품으로 수정하고 풀리 및 커플링 등의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나아가 모터의 경우에는 회의를 통해 여러 제품을 비교해 본 결과 다음의 제품이 적합하다 판단했습니다. 또한 벨트를 선정하는 데 있어 저렴한 녹색 벨트를 선정하게 되면 비전 인식 시 비슷한 색을 띤 제품을 인식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예산상의 조율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품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로우팔 제어 파트입니다. 관절 제어와 그리퍼 제어를 목표로 하며 현재 로우팔의 경우에는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제어를 진행하기보다는 사용 예정인 제품과 유사한 조건의 로우팔을 통해 여러 상황에서 작동시키고 제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이듯이 작동 중에 왼쪽으로 회전 시 부드럽게 동작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문제가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정리해서 실제 제품 제작 및 구동 시 참고하고자 합니다. 비전 인식의 경우에는 욜로3와 다크넷 53을 베이스로 인공지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간 발표 이전에 수행한 인식 테스트 모델입니다. 이후에 학습의 양을 늘려서 분류의 대상이 될 캔이나 플라스틱 병을 학습시켰습니다. 나아가 여러 가지 물체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도록 500장가량의 다중 물체 사진을 학습시켰고 후에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할 상황인 여러 가지 페트병과 캔이 섞인 상황을 학습시켜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을 수행 중입니다. 여기서 인식의 주체가 되는 카메라의 경우에는 물체의 좌표와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서 카메라와 물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 중에 있습니다. 추후 진행 방향입니다. 2학기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제품 제작과 작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부품이 선정이 됐고 설계가 진행된 만큼 필요한 계산을 완료하고 적용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카메라 제어, 즉 비전 인식 파트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레일 색깔의 인식의 정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레일 색상을 기반으로 학습 데이터를 구체화시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품 제작 전반이 한 학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설계 단계에서 오차나 오류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해주세요. 뭐 학생들도 자유롭게 질문해도 됩니다. 내가 하나 해보자면 이 진공 그리퍼가 좀 무거울 것 같은데 네. 들 수 있을까요? 진공 그리퍼만 달아놔도 로봇이 안 움직일 것 같은데 그대로. 네, 그 부분은 고려를 하고 있어서 실제 진공 그리퍼를 구매한 후에 가장 무게를 많이 받는 축의 모터를 변경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진공 그리퍼 무게가 얼마예요? 그게 홈페이지에 공지가 안 돼서 제가 따로 문의를 드려놨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아서 확실하게 추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진공 그리퍼가 비쌀 텐데 내 예상에는 그렇게 생긴 녀석이면 아마 캡스톤 디자인에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문의 드려서 저희가 70만 원 예산 중에 한 3, 40만 원 정도로 해결할 수 있게 맞춰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그 제품 가격도 확실히 한 40만 원 안쪽으로 결정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리퍼가 그 정도 한다고요? 네, 그 솔레노이드와 뭐 밸브들을 포함해서 그 정도 가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공합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가장 저렴하게 에어 컴프레서를 구매하려고 찾고 있는데 뭐 중고나라 같은 데서 한 6, 7만 원 정도에 구매하는 걸 봤어서 10만 원 안쪽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나요? 질문 하나 하죠. CNN 데이터는 어떻게 확보한 건가요? 네, 저희가 직접 캔을 모아서 초록색 배경의 사진을 촬영해서 그 사진을 변경하는 형식으로 모았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했을 때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수준이 나오나요? 뭐 몇 개 정도 데이터 있죠? 저희가 직접 찍은 사진을 좀 회전시키거나 변형시킨 거로써 한 2,000장 정도 데이터 확보를 했고, 정확도는 70에서 80% 정도 나오고 있는데, 계속 그 학습을 시키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요. 네. 네,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다음 쪽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구조 발표를 맡은 한수정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농업의 규모가 줄어듦에 따른 몇 가지 해결책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환경 조건을 감지한 센서와 환경을 조절해주는 작동부, 온타임 블루투스 모니터링, 자동 재배 로봇파를 목표로 하는 모듈형의 시스템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몇 가지 목표를 설정했었는데 2학기 목표인 자동 재배 로봇파를 제외한 설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프로젝트 목표의 계략도입니다. 중간 발표 이후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저희가 제작한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 뒤로 보이는 이미지가 전체적인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자세한 프로세스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입력부 센서입니다. 냉난방기입니다. 제습기입니다. LED입니다. 로봇팔입니다. 활용된 기술 중 먼저 아두이노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산화탄소 센서와 옴스토 센서에서 데이터 값을 받아들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받아들인 데이터를 서버로 송신하는 동시에 프로그래밍해준 프로세스를 따라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작동 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릴레이로 신호를 보내주며 릴레이는 팬과 LED, 펌프와 연결되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딸기 재배에 가장 유리한 LED 조건은 왼쪽과 같았습니다. 기준에 맞춰 적절한 LED를 선정하였고 오른쪽 플로우 차트에 따라 코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급수를 위한 펌프 제어입니다. 식물과 토양에 건강한 수분이 공급되려면 너무 짧지 않은 시간에 여러 번 나누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루 권장 급수량이 500ml였고 실리콘 호스의 여러 가지 크기의 구멍을 뚫어 유량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파이의 구멍과 약 37분마다 50초씩 급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였고 실험 결과에 따라 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온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을 위한 팬 제어부입니다. 모형에서는 실제 냉난방기를 작동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제습기와 냉난방기 모두 팬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왼쪽의 딸기 생육 조건에 따라 한계 이산화탄소 농도를 1000ppm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제습, 냉난방을 위한 팬은 조건에 따라 작동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블루투스 통신입니다. 블루투스 통신으로는 지그비를 선택하였는데 지그비 통신 규약은 양방향 무선 통신 중에서 적은 양의 데이터 송수신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그비 모듈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연결되어 온습도 센서, 이산화탄소 센서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서버로 송신하여 서버로 설정된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는 대체형 서버 프로젝트였으나 엔진 내에서 아두이노 센서 값을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래밍 언어로 C#을 채택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 시뮬레이션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내에서 로봇팔로 채택한 UR3의 경우 엽기구학을 위한 코드를 작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듈 모형입니다. 실물을 제작하기에 앞서 구상했던 모습입니다. 실물 사진입니다. 실물이 제작된 후에는 직접 건물 지하에 놓고 하루에 한 번씩 컨디션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모듈 외부에 위치한 환기, 냉난방용 팬과 수분순환용 펌프와 물통입니다. 작동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캡스톤 디자인2 목표 계획입니다. 캡스톤 디자인2의 최종 목표는 과육 선별 재배 자동화 로봇팔입니다. 로봇팔의 움직임을 위한 기술로는 싱글보드 컴퓨터인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인 ROS, 로봇팔의 움직임을 위한 역기구학과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무브잇이 있으며 과육 선별 자동 재배를 위한 기술로는 영상 처리를 위한 오픈CV, 이미지의 기계학습을 위한 텐서플로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질문이 있는데요. 그 로봇 팔이 무슨 일을 하죠? 로봇팔이 딸기를 수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수학을 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그 처음에 이렇게 3D로 공간 나오는 거는 뭘로 그린 건가요? 잠시만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처음에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보여줄 때 막 방 안에서 뭐 이거 이렇게 클릭하면 막 보여주는데 그거는 무슨 소프트웨어로 그린 건가요? 그거 유니티로 만든 거예요. 아, 유니티.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나 보군요. 네. 예, 그러면 다음 조 발표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1조 발표를 맡은 인력학번 정지수입니다. 스마트 일체형 수도꼭지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문제 제기 및 목적, 특허 조사와 분석 및 시장 조사, 제품의 기능, 현재 진행 상황, 향후 일정과 참고 문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 및 목적입니다. 지금 보이는 기사는 이번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손 씻기의 중요성과 손으로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 역시 코로나19 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센서 시스템을 이용한 공중위생시설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성인 남성 2명 중 1명은 손을 10초도 안 씻으며 27%는 비누를 쓰지 않는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조는 손 씻기를 통한 공중위생 강화를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특허 조사와 분석 및 시장 조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특허품은 레버의 방향으로 세정액과 물의 토출 상태를 제어하고 두 번째 특허품 또한 같은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세정액을 펌핑시키는 가압 펌프를 사용하였습니다. 큰 기업 위주로 수도꼭지 시장 조사를 해봤을 때 각 기업마다 매출이 가장 낮게는 173억부터 가장 높게는 1조 6,516억까지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 합쳐서 약 700개의 대리점이 있어 적지 않은 규모의 시장임을 알 수 있었고 해외 수출 비중은 0.5%에서 30%이고 주로 중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로 수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의 기능입니다. 중간 발표 때 보여드린 간략한 흐름도와 원리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한 플로우 차트입니다. 수전의 토수구 근처에 초음파 센서를 장착하여 물체가 감지 센서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아두이노에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신호를 감지한 아두이노는 다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결된 릴레이에 신호를 줘서 밸브의 전원 공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손을 비비면서 씻다 보면 손이 센서의 범위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데 이때 유예 시간을 줘서 일정 시간 동안은 손이 범위 밖으로 벗어나더라도 2초 이내에 다시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물이 끊기지 않고 계속 나오고 2초 이상 벗어나면 물이 끊기고 처음 대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가상으로 공중화장실 세면대에 설치한 모습입니다. 내부를 자세히 본 모습입니다. 기존 토수가 하나밖에 없던 수도꼭지에 세정제가 나올 수 있는 관을 추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가 세면기에서 수도와 세정제를 효율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물의 온도 조절, 제어 시스템 유지,
액추에이터와 센서 등 배관 구성품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수도꼭지를 개선한 모습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설계한 수전은 물과 세정제만 나오는데 분홍색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물만 나오게 설정이 가능하며 앞에 말씀드렸던 레버의 방향으로 제어하는 특허들과 다르게 직관적 사용이 편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추후 비접촉식 센서로 교체하여 해당 센서 근처에서 손을 휘젓거나 하는 방식으로 접촉으로 인한 질병 감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를 이용해 제작한 프로토타입입니다. 이용자의 손을 감지할 초음파 센서와 수도, 세정제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 신호에 따라 수관 또는 세정제 간 밸브와 연결될 릴레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대체로 높은 전압과 전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두이노와는 별도의 전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손을 센서 가까이 가져다 대면 물과 세정제가 나올 수 있도록 코드를 짰습니다. 전 처리 단계에선 핀 번호 선언 및 지정, 변수 선언 및 지정을 진행합니다. 루프 이전, 핀의 데이터 입출력 방향, 모드 변경 등 이용할 코드의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초기화 이후 루프문을 이용해 본격적인 데이터 처리를 시작합니다. 릴레이를 이용한 세정제의 제어, 초음파 센서 거리 측정, 릴레이를 이용한 물의 제어를 실행합니다. 향후 일정과 참고 문헌입니다. 10월 초까지 제품을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수정 및 개선을 하면서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공모전에 참여할 것입니다. 끝으로는 캡스톤 디자인의 최종 발표를 하며 일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참고 문헌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들과 관련 특허들을 이용했습니다. 이상 캡스톤 디자인 1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게, 이게 손을 씻을 때 세정액은 처음에만 한번 짜야 되고 나머지는 물로 헹궈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왠지 발표 자료만 보면은 손만 갖다 대면 계속 세정액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죠? 처음에 코드 짤 때 나오는 순서를 물 세정제 물로 나오게끔 코드를 짜놨습니다.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물만 나오는 방식이랑 물 세정제 물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나오는데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물만 나오게 되고 아닌 경우에는 그냥 그 순서대로 나오게 코드를 짰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또 막 물만 쓰고 그냥 갔는데 그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딱 했더니 세정제가 나오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세정제가 딱 요구되는 시점에 네. 물이 나온다거나 딱 물이 요구되는 시점에 세정제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짜증이 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생각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만약 공중 화장실에 휴게소에 있는 데 설치가 됐는데 막 사람들이 그거 순서 다 지키면서 쓰질 않잖아요. 물론 네. 이게 버튼이 있으면 그냥 차라리 버튼 누르면 딱 본인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면 조금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5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기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캡스톤 디자인 정상국 교수님조 발표를 맡게 된 1호학번 박한빈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조는 중간 발표 때 일렉트로 웨팅 클리닝 디바이스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만들 연구 장비를 구하는 것이 어렵고 칩을 직접 구매하기에도 금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주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UV LED와 와이퍼를 이용한 자동 변기 세척 장치라는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목차입니다. 새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PPT의 앞쪽에 문제 정의와 주제 선정을 간략하게 포함하였고 설계 목표, 1학기 진행 상황, 향후 진행 계획의 순서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문제 정의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실 변기에는 노로바이러스, 포도상구균, 장알균 등 320여만 마리의 세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한 볼일을 보고 난 후에 변기 커버를 덮지 않고 물을 내릴 경우 각종 균이 변기 커버의 25cm 위까지 나와서 최대 90분 이상 지속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존 제품들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았습니다. 위의 제품은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변기 커버를 회전시키면서 세척하는 원리인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느린 소독 시간과 세척 기구의 오염, 세척을 위해 버튼을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제품은 사람이 이용할 때마다 변기 시트의 비닐을 교체해주는 원리인데 이 제품의 경우 대량의 비닐이 사용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잦은 고장 및 버튼을 직접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기존 변기 세척의 문제점을 편의성, 환경오염, 위생적인 측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자동 시스템을 통해 편리함을 갖춘 위생적인 변기 설계라는 주제를 선정하였고 아두이노와 UV 시스템을 결합하여 이를 구현하는 것을 설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만들 제품을 3D 모델링으로 구현하여 보았습니다. 제품의 구동 스텝은 먼저 인체 감지 센서를 통해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변기 커버가 자동으로 열리게 되고 변기를 사용한 후에 센서가 감지하여 변기 커버가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그 후에 세척 시스템이 가동되어서 변기 시트를 세척하고 이와 동시에 UV LED가 작동되어 변기 내부까지 완벽하게 살균하는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변기 커버가 닫혀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변기 커버의 뒤쪽 여분의 공간에 데이터 처리를 위한 구동 모터 장치, 즉 인체 감지 센서를 위한 모터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변기 커버의 안쪽 부분인데 그림은 파랗게 표시된 부분에 UV LED를 설치하여 변기 커버가 닫히면 자동으로 UV LED가 작동될 것입니다. 다음은 제품 제작을 위한 센서, 모듈 및 모터 선정입니다. 먼저 UV LED 살균에는 UVC 타입 살균 모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모듈은 파장이 짧아서 살균 효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모터입니다. 변기 시트와 커버의 무게를 아직 확실하게 계산하지는 못하는 단계여서 정확한 제품을 선정하지는 못하였지만 변기 뚜껑의 각도를 고려하여 열고 닫을 수 있는 서버 모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적외선 센서입니다. 작은 작동 전압으로 사람을 감지할 수 있도록 유효 감지 거리가 최대 7m까지 가능한 적외선 센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설계입니다.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제품의 작동을 컨트롤할 예정입니다. 왼쪽 사진이 이의 알고리즘이고 오른쪽이 이를 임시로 구현해보기 위한 코드입니다. 저희가 임시로 구동 영상을 통해 제품의 작동을 재현하여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원리를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인체 감지 센서가 사람을 인식하여 노란불이 점등되며 변기 커버가 열립니다. 잠시 후에 커버가 자동으로 닫히면서 초록불이 점등됩니다. 다시 손을 갖다 대면 센서를 통해 커버가 열리고 버튼을 눌러서 변기 시트와 커버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손을 갖다 대어 커버가 열리게 한 후 노란 부분에 손가락을 올려두면 변기에 사람이 앉아있다는 것으로 인식하여 시간이 지나도 커버가 열린 상태로 유지됩니다. 손을 떼면 잠시 후에 커버가 닫히고 초록불이 점등되며 자외선 살균이 진행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각종 센서 및 장치가 설치되었을 때 변기 커버의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것이며 이를 FEM을 통해 응력을 해석하여 적합한 모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직 구현해내지 못한 와이퍼와 세척액을 이용한 세척 방법을 최적의 방법을 생각해서 2학기 때에는 하드웨어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해보면 와이퍼는 역시나 그 앉는 부분을 닦기 위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와이퍼는 변기 시트에 이제 더러운 이런 이물질 같은 게 묻은 것을 닦기 위하여 와이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교도 한 번씩
질문 좀 해봐봐요. 생각나면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른 질문 없으면 6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11조의 발표를 맡은 이기용입니다. 저희의 캡스톤 디자인 주제는 AGV를 활용한 소방 로봇이며 주제 선정 배경과 현재 진행 단계 그리고 향후 계획을 이번 발표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주제를 선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장의 화재는 오래전부터 뉴스에서 꾸준히 볼 수 있는 사고이며 올해도 이미 2~3차례 이상의 큰 공장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피해액이 크게는 몇십억에 달하는 경우도 있으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명피해도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공장의 대형 화재는 정기적 요인으로 인해 많은 화재가 발생하며 화재 발생 후 1분 이내는 발화 지점만 연소가 된 상태, 3분이 지난 후 연소 공간 확대, 화재의 골든타임인 5분이 지나게 되면 전소 단계로 진입하며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방차의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60% 내외로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형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로봇 제작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화재 상황을 설정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무작위로 11개의 공장을 선정한 후 각 공장의 평균 면적인 4,120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지며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이 외벽인 공장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화재는 작업자가 없는 새벽 시간에 지상으로부터 1.5m 높이에 설치된 노후화된 배전반에서 전기합선으로 발생한 화재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는 화재 발생 시 가장 빠르고 쉬운 대처 방법인 투척용 소화기와 분사용 소화기를 로봇을 통해 사용함으로써 초기 진압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저희는 AGV 위에 투척용 소화기를 투척하기 위한 투척 장치와 분사용 소화기를 분사하기 위한 로봇팟을 제작해 투척과 분사가 모두 가능한 소방 로봇을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투척 파트입니다. 투척 장치는 스프링을 압축시킨 후 탄성력을 이용해 밀어내는 방식을 통해 발사 시 터지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정확한 설계를 위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응력 해석을 진행한 결과 해당 기기로부터 15.08N의 힘을 받아 4.9m/s의 발사 속도를 가지는 628g의 소화용구는 파손 없이 발사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응력학적인 해석을 통하여 변수를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시 약 136J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또한 고체역학적 해석 결과 해당 응력이 매우 낮으므로 얇은 판의 두께로도 충분한 강도가 보장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직접 분사 파트입니다. 왼쪽 위에 움직이는 로봇팟에 소화호스를 연결해 사람이 좌우로 분사하는 것과 같이 로봇이 좌우로 소화기를 분사하도록 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다방면에서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우선 파이썬을 통한 기구학적으로 로봇팔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역학적인 해석과 추가적인 동력학적인 해석을 진행하여 향후 코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품들과 노즐로 인한 하중과 화염에 접근했을 때 발생하는 열에 대한 해석을 진행한 결과 설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체역학적으로 소화기의 분사 속도와 유량을 해석하였습니다. 소방 호스 및 제품 제작을 위한 판재, 메인 모터의 재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설계 제품 특성상 다수의 서버 모터가 사용될 예정이며 각자 용도에 맞춰 적절한 서버 모터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파트입니다. 실제 AGV를 통해 사륜구동에서의 적용법, 적외선 카메라, 초음파 센서를 통한 거리 감지를 하는 등 다양한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중점적으로 사용될 기능인 라인 트래커와 센서를 이용한 장애물 감지 테스트를 시행하였으며 향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행 예정 부분입니다. 먼저 화재 감지 부분은 소방 로봇 기능 중 가장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현재 텐서플로우 소프트웨어를 통해
영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할 예정이며 실현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황 전파 부분입니다. 화재 감지 시 상황실이나 가까운 소방서로 알림 문자가 전송되도록 하는 기능을 블루투스와 아두이노를 통해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소방 로봇을 제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로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화재 피해 최소화. 둘째, 인건비 절감. 셋째, 소화 성능 극대화. 넷째, 빠른 상황 전파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부품 구매와 더불어 실제 제작 및 코딩 테스트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며 시제품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자, 질문. 그 분사를 위한 로봇팔이 있잖아요. 네. 그거가 이제 분사될 때 이게 분사액이 추진력이 있으니까 뭔가 반작용력이 좀 있어서 그거를 잘 버틸 수가 있을지 그게 조금 버티기 쉽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CO2 소화기를 선정을 하였고, 그리고 CO2 소화기 같은 경우는 분사를 할 때 추진력이 세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로봇팔이 잘 견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 보셨듯이 그 로봇팔에 대한 응력 계산을 하였을 때도 잘 견디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마 뒤로 크게 밀려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캡스톤 디자인 1 최종 발표를 맡은 3조 조장 오준석입니다. 발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향후 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입니다. 테니스공을 추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짜보았습니다. 먼저 오스의 이진학 기법을 사용하여 외부 빛 조건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하프 변화를 이용한 원 검출 함수로 카메라의 정면에 공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CV 함수를 사용하여 관심 영역 안에서 물체의 침식 연산, 팽창 연산을 통해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화면에서 공의 선명한 윤곽선을 찾은 다음 이를 사용해서 원을 둘러싸는 최소의 원과 도심을 계산합니다. 추적된 테니스 공의 도심의 좌표에 따라서 차체 조향 방향을 결정합니다. 원 검출 함수 계산 결과 벽면에 공이 없다면 차체를 임의로 조향시켜 공이 있는 방향을 찾습니다. 다음은 실제 코드 소개입니다. 사용 패키지와 HSV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관심 영역 안에 침식 연산, 팽창 연산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추적된 공의 도심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코드를 계산된 도심이 카메라상의 픽셀 좌표에 따라 차체가 움직여야 하는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코드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실제 실험 영상입니다. 먼저 공의 위치 파악과 차체 방향 결정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다음은 허프 변환을 이용한 원 모양 검출 실험입니다.
다음은 오스 이진화 기법을 사용하여 외부 빛 조건 영향 최소화 필터 실험 영상입니다. 아두이노 모터 제어는 FD04A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제어할 예정입니다.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 연결은 시리얼 UART 통신으로 연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드웨어입니다. 삼각법으로 표현한 차체 모델링입니다. 차체의 각 부분을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차체의 구동력을 높이기 위해 4륜 구동을 택했으며 시중에 나와 있는 모터의 스펙을 비교해 봤을 때 구동부 모터로 이상 스태핑 모터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터 4개를 사용해서 4륜 구동을 하고 앞바퀴 2개의 각각의 회전 RPM을 다르게 하여 조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진행 상황입니다. 테니스장의 테니스공을 카메라로 인식하여 추적하는 첫 번째 단계. 이 추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공을 수거할 수 있게 공의 위치로 차체를 움직이는 두 번째 단계까지 완료하였으며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세 번째 단계는 캡스톤 2 때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트 차트를 이용한 진행 계획 발표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3조는 설계 최적화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최적화가 완료되는 이후로 제작에 필요한 품목들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학기 캡스톤 2에서는 기구를 실제로 제작하고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고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기능 제어를 할 수 있는 코딩 작업을 끝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캡스톤 디자인 1 3조의 최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이 테니스 수거하는 로봇 구조에서 예, 그 박스 있고 이 체인으로 뭔가 감켜져 있는 부분 있죠. 그게 앞쪽인가요? 뒤쪽인가요? 그게 앞부분입니다. 앞바퀴입니다. 앞바퀴가 체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롤러? 네, 롤러 있고 한 그쪽 부분이 롤러가 뒷부분입니다. 그러면 얘가 앞으로 가다가 공을 어떻게 캐치를 해서 넣죠? 이게 공이 차체 밑으로 들어가서 진행 방향과 같이 도는 롤러를 타고 뒤로 돌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청소기처럼 이게 쓸어 담는 건가요? 이렇게? 그 롤러가 테니스 공보다 조금 지름이 작은 양철로 만들어서 공이 끼어서 위로 회전해서 위에 박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이 한번 이렇게 뒤로 돌아서 한 바퀴 돌아간다는 게 그 얘기군요.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안 끼고 예, 예를 들어서 어정쩡하게 끼면은 지금 사륜구동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예. 차체 자체가 들려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공이 끼었을 때 잘못 끼면은. 그러니까 공을 지금 밟고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공을 이렇게 사이로 지나가는데 공이 되게 많으면 예. 로봇 밑으로 공이 가는 게 아니라 공이 뭐 바퀴 위를, 그러니까 바퀴가 공을 타고 올라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 걸. 예, 예. 그런 상황도 한번 고려를 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그때 예, 저도 알겠습니다. 중간 발표 때도 좀 보고 느꼈던 게 이게 공을 타고 넘어가면은
접지력을 상실하면서 예, 그 마치 그 자동 로봇 청소기가 그 카페트 위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비슷하게 그 타고 올라간다는 말씀이 바퀴가 공에 접촉해서 뒤집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이게 그 로봇이면 이게 안 보이는구나. 로봇이면 이게 여기 낑겨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죠. 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는 없나 뭐 그런 생각해본 거죠. 그 고려해서 다시 쿨에게 채택하자고 생각하겠습니다. 아, 예. 자, 이게 좀 길었으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쪽 발표해 주세요. 지금부터 7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안전 강화라는 목표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참고 문헌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증가와 이에 해당하는 안전장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율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안전장치가 미비된 곳이 많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중 대부분의 원인이 안전보호장치 미흡 및 보충이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전자에게 경고를 제공하며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장치를 고안했습니다. 이는 양방향 정보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 방지턱 및 스크린 도어입니다. 기존의 안전장치는 단순히 경고 및 속도 감소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구상한 3S는 비교적 능동적인 구조로 센서를 이용하여 단순히 보행자, 운전자가 아닌 양방향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론입니다. 본론에서는 시스템의 구동에 대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안전 강화 시스템의 구동 영상입니다. 초음파 센서로 과속 차량을 감지할 시 스마트 방지턱이 작동하고 그 이후 스크린 도어가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관찰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센서가 초음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과속 차량을 관찰하는 과정입니다. 초음파 센서의 신호 전달 과정의 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음파 센서의 스크린 도어의 슬라이드 모터와 방지턱을 연결하였고 여기서 방지턱에는 2채널 릴레이 모듈 2개를 사용하여 구성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 과정입니다. 초음파 센서가 과속 차량을 발견하면 경고등과 경고음을 울리고 방지턱과 스크린 도어에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발견 과정에 해당하는 속도 측정과 경고등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코드입니다. 세 번째로 조치 과정입니다. 스마트 방지턱에서는 초음파 센서가 속도를 측정하여 유압 실린더에 힘을 전달하고 피스톤 운동을 통해 스마트 방지턱을 작동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스크린 도어입니다. 방지턱과 동일하게 초음파 센서가 속도를 측정하여 초과 속도 확인 시 모터 작동 및 스크린 도어가 닫힙니다. 그 후엔 차량이 지나간 것이 확인이 되면 신호를 받아 스크린 도어가 다시 열려서 보행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다음은 하중 분석입니다. 등가 변형률 및 변형량에 대한 해석으로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사용해 측정해본 결과 실제 변형량은 0.4mm 이하로 측정됩니다. 실제 모델에 대한 부품 선정입니다. 스마트 방지턱 모터 부분은 큰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공합 실린더 및 공합 피스톤을 사용하였으며 상판 지질로는 여러가지 물질의 물성치를 참고하여 가공이 용이하고 하중에 강한 고강도 폴리에틸렌을 선정하였습니다. 스크린 도어의 경우 문의 소재는 투명도가 높아 시야 확보도 가능하며 강도가 높은 아크릴판으로 결정하였고 모터로는 기존 스크린 도어에 사용되는 슬라이드 모터를 선정하였습니다. 모형 제작 시에는 각각 흡사한 구조의 모터를 이용하여 제작할 계획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에 따른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성 개선의 효과가 있습니다.
스크린도어로 사고에 대비해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해줍니다. 두 번째는 사고율 감소입니다. 구축한 시스템과 센서를 통한 경고음, 경고 등을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사고 예방을 해줌으로써 사고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스마트 제어를 통한 교통체계 구축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사물과 센서 제어를 통한 상호 정보 교환으로 보다 효율적인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7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초음파 센서로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게 되나요? 그 초음파 센서와 저희가 찾아본 결과 그 거리에 따라서 이제 속도 값을 입력해서 속도 값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범위는 이제 감지가 가능한 걸로 알았습니다. 그게 이제 옆에서 측정하면 그게 지나가느냐 아니냐 그 정도만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범위로도 초음파 이제 닿는 범위로도 지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직접 2학기 때 이제 실제로 모델을 구현해서 할 때 좀 잘 안 된다 싶으면은 저희가 가속도 센서나 다른 센서도 저희가 적외선 센서나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그 초음파 센서가 네네. 이제 차량이 있을 때 온이 되고 온이 되는 시간을 측정하고 네. 차량의 길이를 대충 알고 있으면 속도가 나오긴 하겠죠. 예, 맞습니다. 코딩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속도 측정하게 코딩을 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이 보통 이런 부분 문제는 불법 주차 때문에 다 사고가 생긴다고들 하는데 마침 요즘 이슈니까. 그러면 저기 센서 있는데 뭐 불법 주차하면 이제 가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아마 이거 못 쓰게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솔루션이 좀 있을까요? 불법 주차를 감안하고 저희가 이제 그 CAD를 만들면서 불법 주차 차량을 직접 넣어봤는데 이게 그 중앙선에 가깝게 이제 센서를 설치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센서 위치만 잘 설정된다면은 그 불법 주차 차량을 가려도 측정이 가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없으시면 다음 주 구조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것 같고. 화면 공유하실 때 옵션 2개 체크하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1 아이캔워크의 발표를 맡은 김성재입니다. 저희 조의 목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1 아이캔워크의 발표를 맡은 김성재입니다. 저희 조의 목차입니다. 저희 팀의 제품명은 아이캔워크입니다. 나 스스로 눈을 통하여 걸을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리로 걷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지마비 장애인이라면 어떨까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원하는 곳으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지마비 장애인을 위한 시선 추적 기술을 이용한 휠체어 이동 보조 장치를 생각했습니다. 저희 제품의 경우 눈으로 구동을 하고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 없이도 이동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또한 기존 전동 휠체어가 고가여서 구매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존 모든 휠체어의 호환이 되는 제품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고안한 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휠체어에 손쉽게 장착할 수 있게 구동부를 만들었고, 이를 휠체어 하부에 장착을 하면 이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구동부 조립 영상입니다. 2개의 바퀴와 모터, 프레임,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동부를 휠체어에 장착하는 모습입니다. 구동부의 바퀴축을 휠체어 바퀴축과 일치를 시켜서 회전 시 회전이 용이하게 배치하였습니다. 구동장치의 모터 용량을 구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최대 속도는 15km/h로 설정을 하였고, 평지에서만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 제품에 필요한 모터의 용량은 총 500W이고 바퀴를 2개 쓰기 때문에 각 250W 이상의 모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조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몸무게가 80kg인 사람이 휠체어에 앉았을 때를 가정하고 휠체어 메인 휠과 앞바퀴는 지면에 닿는다는 조건을 사용하여 해석하였습니다.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시트에는 하중이 걸리지만 프레임에는 하중이 매우 작게 걸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설계한 구동부 프레임에는 기존 휠체어 사용자의 무게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80kg의 사람이 20kg의 배터리를 장착한 휠체어에 앉았을 때의 해석입니다. 왼쪽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최대 하중이 설계된 구동부 프레임에 걸리지만 최대 하중이 7MPa로 안전계수를 3으로 설정을 하여도 20MPa까지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무게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재료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제품의 조작기입니다. 저희 조작기는 조작기 전방에 화면을 띄우고 그 위에 버튼을 삽입해서 조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여 제작을 하였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인터페이스를 구축한 소스 코드입니다. 각 부분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빨간 밑줄 친 부분이 방향키를 구축한 코드입니다. 그 다음은 각 방향키를 눌렀을 때 모터 파이썬 구동함수를 불러오는 코드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축한 인터페이스를 적용할 웹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이것은 모터 구동을 위한 파이썬 함수입니다. 조작기 뒤편에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영상은 사용자가 조작기를 응시하는 동안 발생되는 시각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상은 조작기 후면부에 전방 카메라를 부착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최대로 고려하였습니다. 실시간 영상 송출은 MJPG 스트리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에서 진행한 코딩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축한 인터페이스와 프로토타입 휠체어 구동 모듈 제어 영상입니다.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 물방울 같은 것이 화면을 떠다니는데 이는 노트북 화면 하단에 부착한 아이 트래커로 사용자의 시선을 추출해서 사용자가 보고 있는 부분을 표시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 영상은 모두 동시에 촬영된 것으로 사용자가 손을 쓰지 않고 방향키를 눌러 모듈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구동부 설계와 조작기구, 모터 제어를 완료하였고 2학기에 이어서 최종 제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질문. 그 마지막 부분에서 왜 시선으로 클릭하는 거 있었잖아요. 예. 나는 클릭하는 딱딱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그 프로그램에서 나는 소리고 그래요? 손을 안 쓰, 예. 눈으로 정말 아이트래커라는 한 거라고요? 제품 아이트래커라는 장치를 썼기 때문에 손으로 그래? 클릭했을 리는 마우스 클릭 없습니다. 소리가 팍 나던데? 2학기에 기회가 되면 실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클릭은 어떻게 해? 눈을 깜빡하나? 어떻게? 그게 저희가 아이트래커라는 제품과 그 옵티키라는 그 아이트래커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그 눈으로 클릭해서 마우스 커서를 쓰는 것도 제공을 하고 스크롤도 제공을 합니다. 기능도. 그 프로그램이랑 연동해서 쓰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상에서 클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클릭을 할 때 그 한 곳을 응시하면 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0.5초 이상 응시를 한다 그러면 클릭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들 계신가요? 자, 다음 쪽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캡스톤 디자인 1 8조 명지전자의 발표를 맡게 된 13학번 이지영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본 발표는 소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되며 바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정의입니다. 저희는 자식 생활을 하는 현대인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스탠드의 사용 시 불편한 점에 주목하여 편의성, 기능성, 효율성 이 세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문제 정의를 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마스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요소 중 사람과 사물이 상호작용하는 사물 인터넷에 초점을 맞춰 마스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한 기대 효과 및 컨셉은 불편한 사람을 돕고 스마트폰의 활용도를 높이며 이를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여 작업시 소요 시간을 줄이고 효율 증가를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화면과 같은 항목을 지정해 목적 개통도를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 개통도입니다. 팔부착 시스템으로 호환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스마트폰과의 연동으로 전원 온, 오프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사용자의 움직임이 발생 시 이를 캠으로 인식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미지의 정보 처리를 하여 마스에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탠드 및 거치대가 회전 또는 병진 운동을 하여 목적 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설계 제한 조건입니다. 구현에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분리하고 경제, 윤리, 안전 등 각 분야별 선정 목록과 내용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소개입니다. 저희가 구상한 코드의 플로우 차트는 화면과 같으며 이를 위해 앱 인벤터, 아두이노, 오픈CV 등을 이용해 설계하였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오픈CV를 C++ 환경에서 구현하여 카메라를 통해 얻은 정보를 추출하고 아두이노에 전달하여 관절의 모터를 움직여 카메라가 얼굴을 따라가게 한 것을 구현한 코드입니다. 이를 응용하여 추후에 다른 코드와 결합, 최종적으로 머니퓰레이터의 동작을 수행하게 할 코드입니다. 다음은 마스의 기본적인 좌표 선정 및 pH 파라미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머니퓰레이터의 속도와 힘의 제어, 역기구학의 검산, 무게중심 산출 등에 필요한 마스의 요소 간 동타 변환과 자포비안을 파이썬 코드를 활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는 추후 설계 수정 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IKPy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머니퓰레이터의 역기구학을 파이썬으로 구현한 예시입니다. 각각의 링크들의 길이, 회전축, 원점을 설정하고 목표 좌표계를 입력 시 역기구학을 통해 각 관절들의 각도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머니퓰레이터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임의의 링크 길이를 대입하고 구현한 결과 링크의 수가 많아질수록 10% 내외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얼굴 인식을 위한 코드입니다. 얼굴 인식의 방법을 조사하던 중 얼굴의 각도가 변화하여도 가장 인식률이 뛰어났던 DLIB 라이브러리의 68 페이스 랜드마크를 통해
얼굴의 좌표를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한 구현 동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블루투스 연결을 위한 코드입니다. 코드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드웨어 파트입니다. 저희는 초기 BN3D사의 모베오 모델을 베이스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저희가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기에 수월하도록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동작 수행 시 불필요하던 관절 중 일부를 제거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기존 6축에서 4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리를 통해 동력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의 휴대폰 거치대 탈부착을 위한 파트입니다. 거치대는 자전거에 장착되는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며, 이는 탈부착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매 예상 비용입니다.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번 학기에 구매한 부품입니다. 시범 시연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품을 선정하여 구매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는 조작,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세 가지로 분리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선정해 보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트 차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참조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것 같던데, 예. 그거 좀 설명을 좀 부가적으로 해볼래요? IK파이라고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이제 저희가 원래 역기구학을 구상을 할 때 그냥 나온 자코비안의 역행렬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직접 코드를 짜보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뭔가 좀 더 간단하게 해야 나중에 뭔가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좀 더 편하게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찾아보던 중에 IK파이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방금 그 PPT에서 나온 화면처럼 이제 원하는 각도 값을 산출하고 그 각도 값을 대입을 했을 때 머니플레이터의 대략적인 모습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동작 수행할 때 뭔가 어떻게 되는지 예상을 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같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가 질문 없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돈 오리베이비의 발표를 맡게 된 1학번 박준우입니다. 저희 제품은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베이비를 위한 제품입니다. 저희 목차를 설명해드리면 중간 발표를 요약해드리고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디자인을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제 아기가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만든 제품입니다. 아기가 이제 낙상 사고를 했을 때 인플레이터와 탄산가스를 이용해서 에어백을 터뜨리게 만들 거고, 에어백은 이제 머리와 목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에어백은 또 이제 알람까지 갈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순서는 이제 아기가 떨어졌을 때 가스 센서가 이제 신호를 인플레이터로 보내고, 인플레이터가 이제 에어백을 터뜨리게 만들고, 에어백이 터졌을 때 알람이 갈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어떻게 떨어짐을 감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는 저희는 이제 세 가지 센서, 무게, 가속도, 기울기 센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하려 했는데 이 세 가지가 아닌 오직 한 가지, 삼축 가속도 센서만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세 가지를 다 이용했을 경우 추락 판단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삼축 가속 센서만을 이용할 겁니다. 논문에 따르면은 이것만 사용해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축 가속 센서를 이용하여 추락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빠르게 작동할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이는 이제 가속 센서 실행 영상인데 이렇게 움직였을 때 신호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호가 다 다른데 자유낙하했을 때, 뛰었을 때, 걸었을 때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자유낙하했을 때만 고려하기 때문에 자유낙하했을 때는 이렇게 0으로 수렴하게 되고 다른 경우에는 0으로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낙하했을 때를 고려하여 마이너스 200에서 200 값이 나오면은 작동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는 코딩인데 이렇게 설정을 만들 X, Y, Z 값을 이제 삼축 모두 마이너스 200에서 200 값이 지나면 8번 핀에서 인플레이터로 작동할 수 있게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인플레이터 이제 원 시중 제품인데 이는 이제 참조하여 저희는 이제 새롭게 구성하였고 탄산 카트리지는 그대로 사용할 건데 손가락 2마디 크기 정도이기 때문에 매우 작고 16g으로 이제 가볍기도 한데 터졌을 때 8리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격도 1,800원으로 개당 부모님들에게 부담이 없는 가격입니다. 에어백은 이제 외피와 내피 이렇게 나눠서 이제 재질을 구성했는데 에어백 재질, 내피는 이제 폴리에스터라는 재질을 사용할 거고 외피는 이제 아기가 배에 바로 직접 닿는 면이기 때문에 아기 용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면. 이거는 이제 흡수성이 좋고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고 촉감이 매우 부드럽기 때문에 사용할 겁니다. 크기는 이제 시중 제품을 참조하여 15cm 정도로 할 거고 두께는 2cm 정도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는 이제 저희가 디자인한 제품인데 이렇게 짱구 머리 부분까지 고려하여 이렇게 목을 감쌀 수 있고 하지만 목은 이제 답답하지 않게 만들 예정입니다. 평상시엔 베개로 쓰다가 떨어졌을 때 이제 에어백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는 머리 부분의 디자인입니다. 이제 머리 쪽에 에어백을 넣고 이제 목 양쪽에 인플레이터와 아두이노를 넣을 예정입니다. 이는 이제 작동 모습인데 여기가 이렇게 평상시에 베개처럼 사용할 수 있다가 여기가 떨어졌을 때 에어백이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람은 이제 아두이노를 이용할 건데 아두이노가 이제 바로 알람을 갈 수 있게 하고 아두이노에 블루투스 시리얼 포트를 연결하여 바로 핸드폰으로 알람이 갈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이는 코딩인 그겁니다. 또 추가 기능은 온도 습성 측정을 할 건데 이제 2개의 센서와 어플을 이용하여 온도와 습도를 핸드폰을 통해 체크할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이 또한 온도 습도 측정의 코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기가 얼굴로 떨어지는 거는 되게 커버가 되나요? 네, 얼굴로 떨어지는 것도 저희 제품이 이제 여기 이마까지는 이제 터지기 때문에 얼굴로 떨어져도 이제 그 권투 마스크처럼 얼굴은 숨을 쉴 수 있게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게 그 순간에 엄청 빨리 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한다면 그 떨어지는 시간과 이 에어백이 펼쳐지는 시간을 비교를 해서 네. 과연 떨어지기 전에 얘가 탁 터져주는지를 좀 공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보세요? 네, 질문 다시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네네. 에어백이 터지는 시간과 이게 네. 가속도 센서가 감지도 해야 되고 네. 또 터치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아기가 떨어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네. 너무 낮은 위치에서 떨어지면은 그 시간이 부족할 테고
어느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이게 펼쳐질 수가 있고 그럴 때 아기가 안전해질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보통 아기가 떨어질 때 이제 너무 낮은 곳에는 아기가 크게 다치지도 않고 이제 어느 정도 높이가 가면은 이제 비슷한 이제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데 이제 떨어질 때 바로 터질 수 있게 이게 비슷한 제품이 있어가지고 그거 창조로 만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거 이제 그 시간적인 면에서 정확적인 스펙을 끄집어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펼쳐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다. 그래서 몇 미터에서 떨어질 때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거. 저희가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계산은 해놨는데 이게 아직 만들진 않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서 내용에 넣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 2학기 때 한번 그런 것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다음 조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팩토리 클린 드론의 발표를 맡게 된 다시 돌아온 기계공학과 1학 임종표라고 합니다. 먼저 팩토리 클린 드론 주제 설계부터 향후 계획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설계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미세먼지 제거 기술은 없을까 생각하던 중 저희는 팩토리 클린 드론을 선정하게 되었고, 이 팩토리 클린 드론의 필요성으로 요즘 중국 코로나 때문에 중국 공장 가동이 멈추자 미세먼지가 줄었다. 즉 공장 가동이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공장의 미세먼지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던 중 팩토리 클린 드론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 팩토리 클린 드론의 목표는 공장 발전소의 굴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의 미세먼지 또한 저희가 없애보자. 그런 드론을 제작하려고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드론과는 저희는 다릅니다. 먼저 기존에 있던 드론은 추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GPS RFC 기능을 사용하여서 자율비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기존에 있던 공기청정기는 실내의 미세먼지를 제거한다라는 점이 있었는데 저희는 공장 발전소 등 실외 미세먼지가 가능하도록, 또한 전기 지진식 필터에서 저희는 헤파 필터를 통해서 간편한 필터 교환이 가능하도록, 이에 따른 기대 효과로서 안정성과 편리성을 갖추고 공장 발전소 굴뚝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다. 그럼 그에 따른 기능 개통됩니다. 저희 미세먼지 청소 드론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자율비행이 되고 미세먼지 정화 후 비행 복귀 후 필터가 교체된다라는데,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저희는 드론에다가 공기청정기를 장착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기능을 이렇게 실시한다 라는 점인데 이해가 안 가실까봐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동작 시나리오를 제가 꾸며봤는데, 공장에서 공장 굴뚝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갔어. 그러면 드론이 그 농도가 높은 곳을 따라서 가서 자율비행을 통해서 가서 인공지능적으로 농도가 높아. 그러면 청소를 시작해서 이렇게 목표로서 공장 굴뚝에 5분 동안 5m 제곱의 반경으로 청소를 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동 전에는 매우 나빴던 공기의 질이 가동 후에는 보통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가지게끔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이런 동작을 가지는 기능을 가지는 미세먼지 청소 로봇이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겠어.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너희가 한 게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진행 현황으로서 저희는 설계 방향 수립부터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까지 8개 항목 중에 설계 방향 수립했고, 3D 모델링 했고, 케이스 설계 및 제작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펜 제어 시스템 구축까지 4가지 항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케이스 수정 보완을 마저 하고, 드론 비행 제어, 자율비행 시스템 구축, 이 3가지 항목만 마저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 현황 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팩토리 클린 드론에 대한 3D 모델링을 제가 CAD을 통해서 한 사진입니다. 드론에다가 필터 시스템을 합쳐서 팩토리 클린 드론이 된다. 즉 드론에다가 공기청정기를 합친다. 어떤 드론? 자율비행과 인공지능. 어떤 필터? 헤파 필터를 사용해서 다양한 먼지. 그렇게 해서 만든
드론 3D 모델링 한 것 중에 핵심이었던 케이스 분입니다. 저희 케이스는 안정성 있게 기둥을 3개, 4개 하려다가 3개를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헤파 필터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둥 3개인 케이스를 사용하였고, 어떤 필터를 넣냐? 바로 헤파 필터를 넣는다고 하였는데, 이 헤파 필터는 먼지 제거율이 높고 다양한 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케이스는 필라멘트 물성치를 사용해서 보니까 필라멘트 물성치와 이제 케이스의 각종 하중과 이런 인장 강도 등을 고려해 보니까 기계 재료학적으로 안전하더라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인공지능의 역할을 수행하게 돼 아두이노를 설계해 봤는데, 미세먼지 센서를 통해서 팬 제어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아두이노 코딩을 하였고 회로를 설계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측정기에 미세먼지가 발견이 돼서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팬이 이렇게 작동이 되고, 미세먼지가 사라지게 되면은 이렇게 팬이 멈추게 되는 아두이노 회로 영상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이제 케이스 보안을 마지막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인 아두이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공지능과 자율비행을 하도록 아두이노를 중점적으로 짜고, 이제 학기 말쯤에는 이제 기능 테스트와 식별 및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제 학기 말에 각종 경진대회를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 종표 학생이 발표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영상이 조금 한 1초에서 2초 정도 딜레이가 있고 좀 끊기긴 했었어요. 본인들도 네, 동영상 화질을 높이려고 울트라 HD로 인코딩을 했는데, 이게 노트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화질이 너무 노트북에 담기에 좋은 그거여서 조금 렉이 걸린 것 같습니다. 원래 그 다른 영상은 그 조금 화질이 낮은 버전은 렉이 안 걸리는데, 높은 버전으로 하니까 노트북에서 이렇게 렉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 내용은 다 들었고, 네. 이게 드론이라고 쳐요. 네. 안 보여. 이게 드론은 이렇게 떠야 되잖아요. 네. 뜨려면 바람을 밑으로 내려야죠. 네, 맞습니다. 밑으로. 그러면은 바람이 밑에 있는 바람을 다 밀어낼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내연은 아래에서 올라오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드론이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날아간 후에 일정 속도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드론이 내뿜는 그 항력이 그 드론 본체랑 밑에 필터 부분은 조금 가려져 있어서 바람이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필터 부분에는 바람이 크게 그렇게 작동은 안 될 것이라 생각해서 밑에 올라오는 매연에 대한 연기에 대한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 청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엔 네. 드론의 그 바람이 워낙 세기 때문에 네. 매연이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냥 옆으로 퍼져나가거나.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실제로 구동을 했을 때 그런 현상이 있다면 저희가 그 목표 지점에 날아가서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미세먼지를 청소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지해도 똑같죠? 정지해도 똑같고, 정지해도 바람을 아래로 쏴버리니까 아래에서 올라오는. 네, 맞습니다. 그 비행을 정지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비행을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 사람이 공장 굴뚝뿐만 아니라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미세먼지를 제거한다인데, 그렇게 되면 그 목표 지점까지 비행해서 날아간 후 정지한 다음에 비행을 멈춘 다음에 비행을 멈추고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거는 말이 되네요. 비행을 멈추고 그냥 필터만 돌린다. 비행을 멈추면은 자유낙하 아닌가요? 아니요, 그 목표 지점에 비행할 수 있는 곳에 당연히 도착을 하도록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작동을 하게.
예정입니다. 이거는 범위인데, 종표 학생의 발표 영상에 네. 사람도 나오고, 저기도 같이 나왔잖아요. PPT 내용도. 네. 그거는 그 두 개 영상을 찍은 거를 이렇게 합친 건가요? 편집을 해서 합친 건가요? 네, 그 PPT 사진이랑 제 그 동영상이랑 합친 겁니다. 동영상 편집기를 사용하여서 합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이 없으면 이제 여기까지가 그 캡스톤 1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캡스톤 1이었습니다. 바로 캡스톤 2 두 조가 있는데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CCC조 발표해 주세요. 자, 소리가 안 나옵니다. 소리 체크해 주세요. 네, 소리 나오는 것 같아요. 화면 공유할 때 옵션 체크하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잘 안 돼요? 소리가 자, 안 나나요? 그러면 혹시 성룡이가 영상 플레이 해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꺼주면 성룡이가 조교가 네. 해서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2 1조 기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중간 발표 리뷰 뒤에 NCS 해석, 열화상 카메라 센서부 코딩, 주행 로봇 제어 코딩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중간 발표 때는 4차 산업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한 뒤 공학적, 기구학적 해석 및 CAD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계 치수가 타당한지 판단하고 열화상 센서부와 주행 로봇 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확산을 줄이기 위한 열 감지 자율 주행 로봇을 구상하였습니다. 각 건물에는 열을 감지하는 자율주행 로봇이 자율주행을 하며 사람들의 체온이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고열로 인한 코로나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로봇은 경고음과 긴급 알림을 코로나 감시반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간 발표 때 공학적 해석을 통해 얻은 설계 치수를 검토하기 위해 NCS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수행 환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체 응력 해석입니다. 바퀴 무게를 제외한 프레임 센서부터 배터리의 무게 총합을 6kg로 가정했을 때 축이 최대로 견딜 수 있는 항복 강도는 25.2kPa입니다. ABS 플라스틱의 물성치 값과 비교해 봤을 때 적절한 축의 지름을 선정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변형률의 경우 다음 영상과 같으며 재료의 파손이나 축의 뒤틀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응력과 변형률 해석을 진행한 결과 차체 자체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열 해석입니다. 엔진의 온도 범위는 20도에서 70도이고 열 전달 해석 결과 최대로 발생하는 열의 온도가 33.1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석을 통한 열의 온도는 이 사이 값을 가짐으로 적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센서들을 활용하여 회로를 구성하였습니다. 핀 배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행 로봇은 전방에 있는 초음파 센서 3개를 이용해 좌우 및 전방의 물체를 탐지합니다. 만약 초음파 센서에 물체가 감지될 경우 물체를 피한 뒤 랜덤 함수를 통해 부여받은 임의의 방향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전방 센서별로 물체를 감지하였을 때 실행하는 동작을 다르게 하여 좀 더 유연하게 물체를 피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센서부 코딩입니다. 온도 센서와 비접촉 온도 센서를 결합해 인계 온도 이상의 온도가 측정되는 경우 알림이 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적외선 센서만을 이용하면 LCD 디스플레이에 온도가 함께 표시되지 않는데 이 부분을 비접촉 온도 센서를 활용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즉 열화상 카메라가 대상의 열화상 분포도를 감지하는 것처럼 저희의 CCC 인식 센서 중 하나인 적외선 센서가 온도 센서를 통해 온도를 숫자로 데이터화합니다. 비접촉 온도 센서 코딩입니다. 적외선 센서 코딩입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 저희가 코딩한 비접촉 온도 센서와 적외선 센서 작동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리얼 모니터의 평상시 온도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평상시 온도보다 30도 정도 더 오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상시 온도보다 온도가 12도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적외선 센서 평상시 모습입니다. 평상시보다 온도가 13도 정도 올라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상시보다 온도가 13도 정도 더 떨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열감지 자율주행 로봇이 받아들이고 취급한 데이터를 인식 대상에게 알림을 통해 특정 온도에 도달했다는 표시를 하는 알림 코딩을 모바일 앱을 통한 문자 알림 혹은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한 경고음이나 경고 조명 등을 통해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능이 좋은 DAB14670 센서를 사용하면 실사용이 가능한 화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캡스톤 디자인 2 1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해주세요. 이게 결국에는 열감지 카메라를 직접 만든 거네요. 자, 답변해 줄 사람? 네. 사람 만들었습니다. 사람 체온도 잘 측정돼요? 네. 이게 사람 체온 측정하는 게 좀 멀리서 하잖아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네. 거의 한 1m 정도 이상 떨어져서 이렇게 측정하는데 그런 것도 되려나? 네,
카메라로, 네, 성능이 좀 더 좋은 것으로 하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학기 때는 조금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네? 2학기 때는 조금 카메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가요? 네, 네, 근데 저희가 네, 나서 끝나는 아직 거구나. 시간과 상황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좋은 걸로 하려고 했는데 해외 배송 상품이라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배송이 안 돼가지고 못했습니다. 시간 문제로.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2 2조 가정용 스마트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문제인식, 제품 기능, 이론 및 해석, 캐드와 코딩, 개선 방향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대인 3명 중 1명은 배부른 영양실조, 즉 영양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화에 의한 농촌 감소로 인해 국산 채소가 줄어들음에 따라 농업 경쟁력 역시 뒤처지는 추세입니다. 농업 기반 국가였던 대한민국의 농촌 경쟁력을 확보하고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IoT 시스템을 접목하여 자동 제어 농장, 즉 스마트팜을 가정에서도 재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팬과 히터의 최적의 위치 선정을 위해 열 유동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식물이 위치한 중앙부에 적절한 기류 분포와 온도를 얻기 위해 팬과 히터의 위치를 변경해가며 진행하였습니다. 흡기팬과 배기팬을 각각 하단과 상단 구석에 배치할 때 중앙부에 0.5m/s의 기류 분포와 25도 내외의 고른 온도 분포를 보였습니다. 식물 생장에 적합한 온도를 보였고 공기 순환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배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펌프 선정에 앞서 일어날지 모르는 이상 작동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캐비테이션은 유체 속도 변화에 의한 압력 변화로 인해 유체 내에 공동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면 소음이나 제품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에 설계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물 흡수봉이 위치한 트레이까지 물을 이송시키기 위한 펌프와 배관계를 설계했습니다. 캐비테이션의 발생 가능성은 임펠러 흡입부에서 총 수두와 증기압 수두의 차인 유효 흡입 수두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가용 유효 흡입 수두를 계산하였고 이 값이 펌프 설계사에서 제공하는 값인 요구 유효 흡입 수두보다 커야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가용 흡입 수두 값에 1.2배의 안전율을 적용하여 요구 유효 흡입 수두가 최대 8.567m의 펌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표 유량을 설정하고 시스템 전향점을 계산했습니다. 전향점이란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수두입니다. 낮은 수면에서 높은 수면으로 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보낼 때 높은 수면으로 물을 보내는데 필요한 전 손실 수두의 합입니다. 계산 결과 펌프의 전향점은 0.372m로 목표 유량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제품 2가지로 축약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하를 고려하여 작동점에서 목표 유량보다 높은 4.5L per 미닛의 유량을 내보내는 펌프 업70 모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동력과 축동력의 모터 출력 계산입니다. 본 시스템에 사용된 펌프의 경우 양정과 유량이 낮은 초소형 수중 펌프이기 때문에 성능 곡선도의 펌프 효율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본 펌프의 최대 효율을 40%라고 가정하고 작동점에서의 효율을 약 25%라고 가정했을 시에 축동력을 계산하였습니다. 중간 발표에서 보여드렸던 지지대 부분을 트러스 구조로 설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하중도 더 많이 견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트러스 구조는 사선으로 봉을 추가하여 비틀림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펌프도 앞서 고려한 이론 설계를 통해 가장 적합한 업70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두이노와 블링크를 이용하여 각종 제어 모듈을 프로그래밍 해보았습니다. 블링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모듈별로 얻을 값들을 스마트폰에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각종 모듈 장치가 온전하게 작동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터팬의 위치 선정, 펌프와 모터 선정을 위한 이론 설계,
고체 역학적 지식을 활용한 트러스 구조의 지지대 설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스마트팜 도면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사물인터넷 IoT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저희가 설계한 가정용 스마트팜은 시스템이 단조롭고 공장형 스마트팜과 유사합니다. 이를 사업화를 위한 신미성과 디자인을 강조한 최적화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적화 설계를 진행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구성과 기능성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비용 저감을 위한 설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가 오류가 났어서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홀링 누가 죄송하지만 그 교수 소리가 올렸으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소리 들립니다. 이 경수가 지금 홀링이 계속 나네. 네, 제가 이걸 나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네요. 네. 그 약간 유량 계산 쪽이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스마트팜인데 네. 약간 스마트 기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블링크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수위 센서, 온습도 센서, 릴레이 모듈을 코드인 프로그램을 한 거를 저희가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단부에 보시면 아까 캡처 사진에서 윗부분에 식물의 사진을 보실 수 있고 그 밑에 온습도와 그 릴레이 모듈을 한 거를 보실 수 있어서 그거를 저희는 IoT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4차 산업혁명 주제에 맞게 선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 질문 없으실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발표를 다 마쳤고 준비한 우리 학생들 다 너무 수고했고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택트라고 하더라고요. 온택트, 온라인 컨택트. 온라인으로 우리 컨택트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해봤는데 기말까지 다들 자료 만들고 프로젝트 수행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박수 쳐봐야 지금 소리가 안 나는구나. 어쨌든 수고했고 여러분들 이 캡스톤이 결국 여러분들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배운 모든 지식들을 총망라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는 건데 뭐 시간도 부족했고 뭐 금전적인 것도 충분치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들 최선을 다 잘한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했고 또 이번에는 다양한 신기술들 뭐 텐서플로우니 GNN이니 뭐 이런 다양한 그런 기술들이 또 많이 접목돼서 파이썬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 그 다른 교수님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채팅으로 또 박용태 교수님께서 수고 많았다고 해주시고 계시고 더 없으시면 혹시 김민정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까 뭐 잠깐만 뭐 별로 이렇게 제가 또 도움이 될까요? 그래요. 뭐 다 수고했고 요즘에 뭐 취업 같은 거 다 걱정일 텐데 이제 곧 졸업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일수록 최종 면접이라는 데 가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캡스톤 디자인 하는 과정에 있었던 뭐 불화를 어떻게 해결했던 과정 혹은
신기술을 이제 접목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공격적으로 어디를 찾아갔다든지 뭐 자문을 구했다든지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던 거죠. 뭐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과 가장 그걸 해결한 자기만의 방법 이런 거 할 말이 없어요. 살다 보면. 캡스톤 디자인에서 그런 과정을 겪어보니까 뭐 스토리 잘 만들어보고 또 이제 최동현 교수님이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수업할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다들 수고했습니다. 네. 그 교수님들 중에 또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최민석 교수님이시나 뭐 해주실 말씀 없으실까요? 박강 교수님. 최동현 교수님 배경화면 저 가상 배경화면 쓰시는 거죠? 아, 네네. 줌에서 옵션에 보면 그 특정 색깔을 이렇게 등에 지고 이렇게 가상 배경화면 하면 얼굴만 나오니까 여러분도 사생활 노출이 좀 부담스러우면 잘 활용해 보세요. 네. 네, 교수님들 뭐 다른 말 하실 분 없으시면 이상으로 저기 캡스톤 기말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그 평가서를 꼭 작성하셔서 우리 허성용 조교한테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메일 보내면 되죠? 네, 네, 이메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고, 네, 이상으로 마치고 이 회의장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